네, 미국 국무부 러셀 차관보가 기자들과의 조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 수행할 능력 가질 수 있겠지만 핵 공격한다면 바로 죽는다 이런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열일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네, 더 강한 북한 제재를 시도할 것인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이 발언, 데니얼 러셀 발언 보시고 굉장히 좀 놀라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로는 굉장히 수위가 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수위가 세죠. 네. 놀랄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걸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는 아주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2006년부터 1차 핵실험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5차까지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은 98년도부터 쏴서 올해 2월 7일까지 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올해 4차 핵실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정도를 한국에 대한 위협 조금 더 확대하면 일본에 대한 위협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졌죠. 왜 그러냐 하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했죠. SLBM 발사 성공했죠. 그리고 노동 미사일 그리고 터널에서 나와서 세 발을 동시에 1분 간격으로 쏘는 것도 다 공개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제 5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요. 9월 19일 날 80톤 포스 정도의 신형 엔진 실험한 것도 이제는 미국의 본토까지를 훨씬 더 넘을 정도의 위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자신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 이전까지는 한국과 일본 정도에 대한 위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동맹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다가 이제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9일 이후부터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이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멀린 전 합참의장, 헤이던 전 CIA 국장,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왔던 그 웬디 셔먼 소위 말하는 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 되면은 국무부 장관이 아주 될 유력한 인사죠. 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한결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랜 B가 책상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책상 밑에 있었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얘기한 것은 사실상 발언은 거세지만 이 플랜 B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일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할 준비를 하게 되면 절대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구두로 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데니얼 러셀의 발언이 센 거긴 하지만 이걸 다시 바꿔 얘기했을 때 이렇게 센 발언이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발언을 내놓게 된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한편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북핵 대응에 너무 안이했다 예.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강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하려면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표방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특히 이제 손 내밀은 곳에 이제 핵심적인 국가가 세 나라죠. 한 나라는 이란이고요. 두 번째가 쿠바고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요. 예. 그런데 가장 먼저 손 내민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 받아준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상 이란 핵 문제 타결됐잖아요. 그리고 쿠바하고 그 원수같이 지내다가 쿠바하고 외교관계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고 난 뒤에 2012년도 2월 29일이죠. 북경에서 윤달 합의라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영양식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잉크도 마르기 전인 4월 13일 날 바로 북한에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광명성 3호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 손을 걷어차고 또 내하고 2월 29일 날 이 윤달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나라하고 과연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대화는 가능하고 신뢰성은 있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북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인내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무슨 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중국한테도 경고를 했네요. 네. 이게 뭐 그 2270호 그 유엔 결의안도 그렇고 미국 당국의 자체 법규를 근거로 조치를 우리가 취하겠다. 내가 이게 제재 요리 위반한 기업들 통제 안 하면 네.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건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게 과연 이런 경고에 대해서 중국이 뭐 움직일까?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이 시원찮다면 과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요, 이 미국은 올해 2월 달에 소위 말해서 대북 제재법, 아주 예.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에는 북한의 WMD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사이버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더 구체한 것이 3월 달에 아마 대북 행정명령일 겁니다. 그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기업이나 이런 데 하고 같이 거래를 주고받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은 통과시키고 행정명령은 내렸지만 사실상 미국이 시행을 안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흉상그룹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흉샹그룹. 예, 흉상그룹. 그러니까 홍샹그룹. 이게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흉샹이에요? 흉샹이죠, 흉샹.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더 강도가 세야 됩니까? 노. 그게 아니고요. 흉상그룹이 북한한테 한 것은 북한에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밀수출한 거거든요. 이것은 안보리 계리안 2270이 직접적으로 입에 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요. 안보리 계리안 2270 자체를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이것이 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조금만 더 가지고 설명을 더 붙이면 그래서 중국의 흉상그룹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스로가 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미국의 법무부 관리들이 그러니까 모든 못한 건지 눈 감아준 건지는 이제 뭐 그렇죠. 예.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또 다른 예. 차원이라고 봐요. 예. 어찌됐든 미국의 법무부 관리들이 모든 자료를 갖고 가서 다 제시를 하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둥시 뭐 당석이 해임시키고 그 관료들 조사하고 심지어 이제 세관원들까지 다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사실상 흉상그룹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상그룹하고 비슷한 그룹들이 북한에 이렇게 지금 안보리 계리안 2270이 직접적으로 입에 대는 일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어허.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뭐좀 그렇죠. 내가 흉상그룹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어서 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도 하고 있으니 이런 그룹에 대해서도 내가
소위 말하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기업들도 조사를 해서 안보리 계리안 2270이 입에 대면은 이것을 너희들 법에 근거해 가지고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한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잖아요. 예, 예. 안 하면 어떨 거냐는 거죠. 안 하면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경고한 것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안 하면은 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배려해 준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하는 것이 제대로 잘하면 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이니까 강대국이니까 너 입장 내가 배려해 줄게라고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안 하면 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오. 이게 경고의 그런 뜻이 근데 그 있다. 발동에 대해서 중국이 콧방귀를 뀌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네. 콧방귀를 낀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예를 네. 들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누가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중국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콧방귀도 끼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의 국내법을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적용하려고 하느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이지 이것이 국제법이 아닌데 그 국내법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내 국내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 나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제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한 그들에 대해서만 내가 제재를 가하는 거다. 그것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다른 나라는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 충분히 알아듣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할 겁니다. 흉상그룹과 비슷한 그룹에 대해서 내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는 중국이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판단하는 거기까지 거죠. 안 가게 하겠네요. 몇 개 뭐, 정도는 네. 몇 개, 20개 정도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20개 정도는 다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조금 표본적으로. 미리 알겠습니다. 중국이 손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죠. 네. 네, 이제 미국이 자신의 위협으로 느끼면서 정말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이렇게 관광객까지 막힌다면 북한 타격 상당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입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이 해외에 무기 수출들을 해서 그거 이제 벌어들였는데 그거 이제 전부 다 차단을 한 거고요. 우리 개성공단에서 꽤 이제 돈 좀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차단돼서 그렇죠. 돈 한 예. 푼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외국 식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 식당이 이제 외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을 입어서 많이 이제 감소를 했거나 문을 닫았거나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이제 또 제한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안보리 계리안 2270이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송출 근로자,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이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5만 명이 넘거든요.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난데 이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쿠웨이트라든지 또는 폴란드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비자를 이제 더 이상 제공 안 해준다든지 또는 이 노동자들을 추방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야 될 돈을 100으로 본다면 그것이 한 40까지 지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최고 많을 때는 한 20만 명이 넘었었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0%가 사실상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것도 이 돈마저 이제는 더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 미국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이것이 외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관광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것도 또 중국의 손아귀에 달려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어제였죠 노동신문도 그렇고 조선중앙TV도 그렇고 뜬금없이 뭐 작년에 김정은이가 수해 복구 시찰했던 거, 그걸 막 전면적으로 보도하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뭐 어떤 김정은의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떤 의도라고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뭐 지진이 났다, 뭐 그러면 뭐 대통령도 가시고 거기에 장관도 가고 해당 지자체장들 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피해는 얼마나 났는지 그렇죠. 또 뭘 지금 당장 보내가지고 뭘 이걸 복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게 수해가 난 게 8월 말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김정은은 거기에 눈도 코빼기도 지금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거기 현장에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나선시에서 수해 현장 그 갔을 때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그것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김정은이가 찾아간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수해가 끝나고 이제 집들을 좀 만들어 놓고 복구된 거 이제 보러 가는 거. 그렇죠. 복구된 거 예. 보러 가니까 뭐 주민들 감사하다고 그거 다 이제 연출한 거죠. 연출한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는 이유도 여태껏 못 갔던 이유도 거기 민심이 흉흉하니까 거기 가서 혹시 김정은의 신변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주면 민심이 좀 낮을까요? 어디요? 그걸 보여주 그런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에서 네. 저런 것들을 내보낸다면 뭔가 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작년에도 이제 그 끝났을 때 다 이제 복구가 됐을 때 그때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만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는 그 원래 목표가 10월 20일까지 수해 복구 끝내라고 한 것이 북한 정부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며칠 있으면 간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고편을 보여줬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난수 방송을 닷새 만에 또 내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숫자가 또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이 난수 방송에 대해서 우선 잘 모르는데요.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이 사실상 IT로 보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가장 비대칭적으로 이 지금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 분야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바로 사이버전이거든요. 북한은 아무리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사이버전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 인터넷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이버전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 인터넷 IT 망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신들이 고정 간첩이든 또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든 이들한테 임무를 다 내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난수 방송을 통해서 할까? 제가 이게 몇 번을 고민을 해봤거든요. 의도가 뭘지. 네, 결국은 남는다는 거죠. 흔적이. 이 인터넷이든 SNS든 이거는 흔적이 남는데 네. 복구하면 돌아오잖아요. 아하. 난수 방송을 하게 될 경우는 흔적이 안 남고요. 남지 않으니까. 동시에 이제 거기 고정 간첩이면은 고정 간첩들 수십 명이든 뭐 수백 명이든 한꺼번에 자신의 지령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 우리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이고 이번에는 저들의 난수 노림수가 방송이 뭘까? 난수 네. 방송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불안해 알겠습니다.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속은 뭐 김정은만 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